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그저께 뉴스였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에서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클 뿐더러 최근에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 좀 꼬집는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삼성 SDI 쪽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영상을 통해서도 2차전지가 분명히 녹록지 않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도 셀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껴있는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부품, 장비들도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때마침 포스코 퓨처엠에서 또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하는 회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에서 1조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길래 이번 유상증자를 함께 분석을 해보고 포스코 퓨처엠은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5월 13일 촬영일자 기준으로 그저께 나왔던 공시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위에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로 떴어요. 먼저 유상증자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총수가 7,700만 주 정도가 있는데요. 신주가 보통주가 1,148만 주 정도 발행이 됩니다. 주식 증가율로 치면은 14.8%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한 주당 지분가치 희석률은 여러분은 114분의 10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한 13% 정도 희석이 되는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13% 정도 떨어지는 수치라는 거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의 1,810억, 운영자금의 2,880억, 그리고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6,300억이 배정이 됐어요. 더 자세하게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는 다음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쭉 합해보니까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1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유상증자가 최근에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그런 작은 쫌쫌따리 기업들보다 정말 코스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또 자금이 필요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니즈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또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투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쨌든 지금 경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증자 방식은 제가 보통 세 가지가 있던 걸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두 번째가 일반 공모,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먼저 하고요.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로 들어가는 구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가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주 발행가액은 95,8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5월 15일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가격이 한 11만원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왜 할인을 하느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주가가 만약에 11만원인데 회사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조달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작은 니즈만 생각을 하면은 발행가를 높이고 싶다고요. 근데 주가가 11만 원인데 발행가를 막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투자자들이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사실 이 회사 유중에 참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일정 수준 할인을 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현재 주가 11만 원에 비해서 소폭 할인이 된 95,800원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달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라고 보니까 회사가 이미 공시를 해놨어요. GM이랑 합작해서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 짓고 있거든요. 1년에 3,000톤 이상의 캐파가 이제 확보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3,500억 정도가 들어갈 거고, 국내 음극재 설비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타를 내네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국내 설비에 한 2,700억 정도 투자를 할 거고요. 광양 공장 증설에다가 6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메인테너스 플러스 캐파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 이런 거에 한 1,200억 조금 안 되게 들어가고, 원료 구매하는데 2,8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금액이 이토록 큰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의 다른 기업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물론 LG화학도 여러 가지 소재를 하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되게 다양한 배터리 소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죠. 양극재도 하고 있고 음극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다양한 계열사들을 통해서 분리막 전해질에 대한 캐파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좋으면도 또 모든 계열사들이 다 좋아지고 모든 사업 부문인들이 좋아지면서 굉장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 동시에, 지금처럼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좀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기업이기도 하고 포스코 그룹 자체도 크다 보니까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도 크고 최대 주주가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를 특히 주주 여러분들께서 요즘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기존의 최대 주주가 뭐 얼마 이상 안 넣어준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땡긴다 이러면서 좀 비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 금액이 5,255억 정도를 넣어주고요. 출자 주식수가 548만 주예요. 전체 발행하는 주식수 1,148만 중에서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어제 캡처를 해놨는데 어제 캡처한 날 기준으로 지분율이 59.7%인데 지금 출자 후 지분율이 58.18%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기 지분율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지분율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지분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분율이 소폭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 지분율만큼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했었던 다른 유상증자 케이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어쨌든 비상장 자회사로 지금 포스코 철강 쪽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캐시플로우들을 뽑아와서 포스코 퓨처엠을 도와주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제가 다른 데 컨설팅 드리면서도 SK 이노베이션이 되게 위험하다는 어떤 근거로 뽑는 지점이 이노베이션 자체가 물론 석화 업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캐시 제너레이션이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밑에 SK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그 캐시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다른 사업부에서 벌어서 SK온에다가 자금 잡고 투입하는데 SK온이 그거를 흑자 전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약간 벽난로에 화폐를 그냥 던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발생을 하고 있죠. 이번에 혹시 포스코 퓨처엠에 투자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퓨처엠의 2차전지 여팡이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 흑자 전환을 해주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더군다나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흑자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요원하다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도 당분간 좀 힘든 자금 관리, 자금 여력 차원에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 캡인베스트먼트 영상의 엣지를 조금만 더 살려보자면 왜 굳이 1조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할까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아실 것 같으니까 현금 흐름표하고 재무상태표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제가 가장 최근까지 수치들을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까스로 2024년도에 플러스가 돌아있는 상황인데 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조 단위 이상, 이게 다 억 단위입니다. 조 단위 이상씩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어요. 21년도에는 1,000억 벌었는데 투자를 1조 6천억을 집행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장사해서 일단 캐시가 아웃플로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일단 확 줄었죠. 23년도에는 4천억이 날아갔는데 투자를 1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24년도에 가까스로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1조 8천억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금융자산의 증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근데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유형자산의 증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캐파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21년도에 5,500억, 22년도에 6,500억, 23년도에 1조 3,500억, 24년도에 2조 이렇게 되면서 필요한 캐파 증설이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그건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면 너무나 이쁘고 좋은 모양이 될 건데 그게 아무래도 캐파 확장에 필요한 설비 투자 금액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유상증자를 하든 사채 발행을 하든 뭐 차입금을 땡기든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조달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유형자산 증가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자산 쪽에 가서 보시면 현금이 4,400억 정도가 있고 금융자산이 9,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한 5,000 몇백억 정도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잠깐 부채 쪽으로 와보시면 우리가 부채 중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보면 단기 차입금이 100억 정도, 유동성 장기 차입이 7천억,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그러니까 회사채 포함한 겁니다. 이게 2조 9천억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부채 총계가 3조 6천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현금 이렇게 합해봤자 6천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많이 남아서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금융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지금 캐시 자체가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사이클, 영업 사이클에서 물려 들어가 있는 현금도 상당합니다.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보통 운전 자본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를 사오면은 재고 자산이 잡히고 그때부터 가동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졌다가 팔리는데 보통 외상으로 팔잖아요. 외상으로 팔면 매출 채권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회수가 되면서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재고 자산부터 매출 채권의 요 사이클이 운전 자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미 1조 3천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금이 물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유형 자산 금액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 자산 8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5조가 넘는 금액의 유형 자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산 쪽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의 자산 상태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자체가 이미 금융부채를 차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 데서 자금이 뭐 조달이 될 수도 있는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냐라 그러면 운전 자본에 물린 캐시도 많고 유형자산 재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나 보나 재무상태표로 보나 회사가 현금을 자체적으로 뭔가 조달해서 뭔가를 예쁘게 만들어 가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회사를 당연히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회사의 경영적인 판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추가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신용등급이라든가 이자율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금 조달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전략상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뭐 현재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할인된 금액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자기 지분에 걸맞는 돈을 꽂고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분율이 너무나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안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재무구조에서 경영 전략 차원에서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뭐 이 회사 옹호하면서 여러분들 뭐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등떠미는 거 아니고요. 저는 재무 컨설팅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혹시 뭐 유상증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